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상민 장관 탄핵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어떤 반응 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유죄가 나왔는데도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처지가 어쨌든지 간에 책은 추천한다라는 건데 크게 논란입니다. 하자가 많은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에 임명했던 임명자 장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없진 않을진데 라는 정치적 논란이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득 1심 재판부의 질타가 생각납니다.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았다.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탄핵. 헌정사상 처음 국무위원, 장관이 탄핵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금 현재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집에 있겠죠?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야당 초유의 장관 탄핵. 대통령실은 격앙된 반박을 내놨습니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회 독재다라고 말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찬성이 179표, 반대가 109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대 투표에 결집을 하지 못했고, 이외의 민주당과 다른 군소 야당은 다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 결과적인 해석을 보면 헌재가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언제 결정을 해놓는지도 변수고, 결정할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돼서 국정 공백은 일부분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무죄. 의외의 판결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았죠. 그런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아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논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특히나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아서 뭔가 영향력을 곽상도 전 의원이 행사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 무죄가 났습니다. 50억 원을 준 김만배 씨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50억. 어디 가서 퇴직금으로 50억 받는 게 재판부에게는 늘상 있는 일인가요? 어쨌든 의외의 판결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중앙, 경향신문 6면의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의 김주애, 군 순회를 병풍처럼 두르고 중앙에 앉았습니다. 한가운데 떡하니 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정은 우설주네요. 존경하는 자제분, 극존칭도 북한 매체는 썼습니다. 존귀에서 존경으로. 글쎄요,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존경하는 자제분이 될 수 있을지 북한의 체제가 안타깝습니다. 개인 숭배를 조장하는 표현을 북한 매체가 쓴다고 해서 요즘 평양의 MZ세대들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생명. 조선일보가 오늘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죠. 동생을 지키며 버틴 17시간. 그리고 잔해 속에서 엄마는 새 생명을 낳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는 구조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의 강진에
이 끔찍함 속에서 생명들이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있는데 구조가 된 이후에도 안타까움은 금치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들도 이 튀르키예를 전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계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그리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정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표결은 찬성 표결로 통과가 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헌재는 과연 인용할까요? 기각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의회 독재,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라고 굉장히 격앙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초유의 장관 사태, 우리 국민들은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탄핵 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반사.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신임 대변인이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다라는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 본인의 입장도 궁금하고요. 과연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직무 정지된 이상민 장관. 헌재가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죠. 매우 안타깝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 행안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자, 여야 두 분 의원 나오고 계십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님, 어제 찬성표를 보니까 압도적인 찬성 표결이 많이 됐네요. 민주당 의원 수보다 더 넘어서는 찬성표가 나왔네요. 그 민주당 의원총회 내에서도 이번 탄핵 절차를 밟아나가고 나면 나중에 혹시 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역풍이 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의총 안에서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그 내용을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한 정파가 자기 내부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논의 구조고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때 같은 목숨, 젊은 목숨이 159명이나 희생이 된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부에서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 책임이라고 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봉건 왕조에서조차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희생이 생겼고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역 말단,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과 형사적 처벌과 어떤 도의적 책임을 묻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장관들은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수습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시스템을 변경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서의 탄핵은
국민 대다수도 공감을 하시고 국회에서도 많은 공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에 법리적인 논쟁으로 이것이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리 이전에 국민의 정서가 예. 있고요. 국민 정서 이전에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염치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 사태를 보면서 적어도 그동안은 정치하는 사람들 혹 그동안은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에게서 보여왔었던 염치라고 하는 것이 실종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와 탄핵 요건을 갖췄느냐는 또 별개의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나온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이양수 의원님, 방탄용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삼척 동자가 봐도 이것은 방탄용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죠. 물론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 그 야당의 입장은 한번 이해합니다. 항상 그래 왔고 또 이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그 정한 그 테두리 내에서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도의적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위배될 때 그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정치 도의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활용함으로써 헌재는 사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기각을 하거나 인용을 하거나 할 텐데, 이 지금 그 대부분의 그 법률가들은 이것은 뭐 인용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어차피 인용이 안 될 텐데 기각될 텐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총 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리하다. 사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공격하는 선에서 마무리돼야 될 문제를 이 탄핵까지 가져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이재명 대표가 10일 날 이제 또 다시 검찰에 또 출석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희석용 그리고 민심을 돌리는 용, 이런 식으로 뭐 무리하게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우리 당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그런 기회를 이 탄핵이라고 하는 무리한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한테 후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탄핵 표결 통과로 국회 여야 간의 전국은 더 냉랭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짓 민생 탄핵 속주 민주당을 규탄한다. 방탄위원 탄핵 속주 피해자는 국민이다. 제1야당이라는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지금 하고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열린 입이라고 짓거리지 마라라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짓거리지 마십시오. 짓거리지 마라. 여야 간의 협치는 한동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 탄핵 국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주의를 민주당이 포기했다라며 의회 독재다라고 강하게 비판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의회 독재와 짓거리지 마라. 양측 간의 분위기도 워딩도 상당히 지금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로 이 탄핵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내에 헌재는 이 결론을 내야 합니다. 언제 낼지도 관건이고 어떻게 낼지도 관건이겠죠. 인용이냐 기각이냐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뒤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이 결정되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4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만에 결과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허영 교수, 법적 책임 물을 상황은 아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기각될 확률이 90%입니다. 하지만 익명의 서울 소재 한 헌법학 교수는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임명직 장관은 구별해야 한다. 인용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각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쪽이 솔직히 더 많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매 변호사님, 많은 전문가들은 기각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군요. 헌법 교수들의 견해인데 사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처음이라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무책임한 발언을 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사실 이 정도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주요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법적 책임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결과가 불분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없으면 장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일단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탄핵 심판 절차는 정치적 책임과 형사처벌 그 사이에 있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징계로서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즉 현저한 불성실이 있었는지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 대통령과 달리 장관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입니다. 그렇다면 선출직과 달리 임명직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 탄핵 심판은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서 6인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그 결론이 나옵니다. 6인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절차라 여러 가지 변수가 산재해 있어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행안부는 장관 직무 정지 체제를 맡게 됩니다. 국무위원 중에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행안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상당히 좀 뒤숭숭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 직후 차관 직무대행 체제 돌입했고요. 행안부 차관 한상섭 차관 어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행안부 간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부처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있는데 스케줄에 혼선, 피해는 국민한테 간다. 연합뉴스 인터뷰. 행안부 관계자 B, 뉴시스 인터뷰.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전체적인 업무 추동력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이른바 행안부의 업무는 조금 차질을 빚을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다 감안하고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표결을 밀어붙인 건데 김수영 교수님, 정치적으로 헌재에서 이거를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인용이 돼서 실제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큰 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이 6개월간의 업무 공백과 지금까지 벌여온 국회가 지금 굉장히 냉랭해졌잖아요. 국회 마비 등등에 대한 어떤 책임도 상당 부분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파면에 이르게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어야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이상민 장관이 만약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선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관들이 이제 물러나기도 하는 그런 전례에 비추어서 이상한 일 아니거든요. 충분히 정치적 책임지고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이게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는 거를 민주당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켰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순수한 의도와 순수하지 않은 의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유가족들의 요구가 강했고 그걸 외면할 수 없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에 대한 방탄 그리고 이재명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이런 상황을 좀 흐트리기 위한 좀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민주당이 역풍이 완전히 불 거거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면죄부가 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손해보는 장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길게 보는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 탄핵안을 이렇게 가결시켜서 헌재에다가 의견을 묻는 게 결코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적지 않은 매우 큰 일인데도 일단 이재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이러한 혐의점이나 언론의 관심들을 흩뜨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도 저는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9명 중에 6명의 찬성을 얻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망은 민주당에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각자의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이죠. 내일 세 번째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대장동 등 의혹에 대해서 지난번 출석 때 못 물어본 것들 검찰이 다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앞에는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의혹도 첩첩삼중으로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망치로 부순 PC. 누가 PC를 망치로 부셨다는 걸까요? 그리고 검찰 신상 공개, 검사 신상 공개를 두고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충돌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모두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재개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백현동 의혹에서 이재명 캠프 출신의 김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김모 씨가 친분과 로비를 동원하여 백현동 사업을 진전시켰다라는 의혹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김모 대표와 이재명 정진상과 친분을 쌓은 곳이다라고 특정 장소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재명 캠프 출신으로 백현동의 핵심 인물, 친분 로비 등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전시켰다라는 세간의 의혹, 김모 전 대표. 2008-2009 김모 전 대표 운영 횟집에서 이재명, 정진상 등과 친분을 쌓았다. 정진상과 김모 전 대표가 잘 맞아서 형이라 불렀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횟집을 지목했습니다. 남욱 검찰 조사의 진술을 김 전 대표 백현동 사업 인허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 허가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연합뉴스 보도하고 있어요. 허가방. 김 전 대표를 통해서 백현동 사업이 다 인허가가 나왔다. 아시다시피 백현동 재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죠.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승 등등이 수차례 이루어졌죠. 김 전 대표를 통해서 허가방이었다. 김모 전 대표,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도와준 게 전부다. 2010년 이재명과 틀어졌다. 특혜는 없었다라고 반박하는 입장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일 변호사님, 일단 백현동 의혹의 핵심이 뭐고 김모 대표가 그 의혹과 어떤 연로가 있는 거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횟집을 왜 특정한 겁니까? 김모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김모 대표가 모 기업에 채용되고 난 뒤에 모 기업이 원하던 백현동 용도가 한 번에 4단계로 상승했다. 한 번에 4단계 상승은 이례적이긴 하군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직할 당시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모 대표가 이재명 시장 측의 일종의 로비를 함으로써 그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김모 대표가 자신을 채용한 모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했다. 일종의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김모 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모 대표가 이재명 캠프 출신이라는데 네. 그 캠프 일은 백현동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 캠프 일 자체는 백현동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이군요. 지난 2006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도전할 당시에 선거 캠프에 소속돼 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따라서 검찰은 일종의 로비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미 김모 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수사 범위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언론 보도로 나오게 됐는데 이 특기할 만한 점은 김모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횟집에서 모임을 가졌고 여기에 정진상 실장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해서 친분을 쌓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 즉 일종의 모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등장했다는 표현은 각종 의혹 과정에서도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예. 이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비교적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알선 수재 조사는 김모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공직자 측에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수사의 걸음마 단계이고 밝혀나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가 관계가 결부되었는지 김모 대표가 성남시장 측에 일종의 로비를 해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지도 아직까지는 입증된 상황이 아닌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름대로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가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인 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와 검찰 사이에 출석 일자와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요. 이재명 대표가 옛날부터 특권 빼겠다고 했는데 너무 특권을 쓰는 것 같다. 저 같은 사람들은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아니 그래야죠. 이 대표가 일반 사람들처럼 조사에 잘 응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재판도 잘 받길 바란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의 상황과 처지가 또 다르고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처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특권을 너무 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그 이재명 대표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당대표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판을 너무 이 어떤 사법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동규라든지 뭐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진술이 엇갈리고 또 그분들에도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때 그 지자체장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지금 당대표에 있는 사람의 위신과 체면이 이건 뭐 말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것이 갈수록 점점 희화되고 있고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이런 측면에서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회자되는 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로서 또 민주당 대표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뭐 4단계를 이렇게 인허가 그 기준을 이렇게 상승시켜 준 것이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례는 없다. 예, 전례 자체가 없고요. 그것도 만약에 그 1단계, 2단계를 올려주는 것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지역에서 논란을 많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4단계를 상승시켜 주니까 그 관리청인 산림청에서도 그 산지 허가에 대한 4단계 상승이었는데 관리청인 산림청에서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정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못하고 어떻게 중앙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할 정도의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인허가 진행 상태 때문에 저 아파트가 지금 준공 검사가 안 나가갖고 등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기가 안 된다. 예, 그럼 그 주민들은 전부 다 재산적 피해를 엄청나게 입주를 했는데 팔 수가 없는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과 그 지역 주민과 여러 가지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빨리 당대표 내려놓고 수사를 저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뭐 어떤 쇼를 가미해서 뭔가 수사를 받으려 하지 말고 정말 그 제대로 자연인으로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그 자세로 아주 명명백백하게 받고 억울하면 그거를 소명받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특권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비판인 건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예정돼 있는 세 번째 검찰 출석에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들 오지 말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오지 말라, 혼자 가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은 그래도 간다고 합니다. 검찰 출석에 혼자 다녀오게 도와달라, 여전히 칼바람 매섭다라고 했는데요. 왜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 하냐, 우린 정치적 공동체, 혼자 못 보내, 칼바람 같이 맞겠다, 혼자 가면 혼자 갔다고 떠들어댈 것이다 라며 지지자들은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번 2차 출석 때 아버지가 찬바람에 가시는데 아들, 딸이 왜 집에만 있으면 되냐라고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혼자 다녀오게 도와달라라는 SNS도 올렸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세 번째 검찰에 가시는데 정말 공교롭게 박용진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의 1차 출석, 2차 출석 때 다 선약이 조정이 안 된 선약들이 있으셨죠? 묻고 싶은 게 뭐? 내일 가십니까? 내일 가십니까? 내일 약속 있으십니까? 뭐 당대표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고, 예. 저는 개인의 사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뭐 조사를 받고 오는 상황에 굳이 같이 갈 건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또 저는 같이 갔던 의원들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혹은 매일 같이 보는 최고위원회에서 매일 같이 보는 의원들, 그리고 같은 집행부를 맡고 있는 다양한 무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간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라도 저는 그런 거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 중요한 무슨 정치적인 기점을 나누거나 네. 혹은 일부 지지자들이 나누는 것처럼 등급 나눠가지고 두 번 간 사람은 A급 뭐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 리스트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 등급이 굉장히 낮던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아는 법과 관심도 없습니다. 아는 법 관심도 없다. 국민이 그 의원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과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뭐 일부가 그런 것들 만들어서 하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당내에 갈등의 소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본인도 혼자 갈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랬고, 의원총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의총에서도 진짜로 혼자 갈 거다, 나오지 마라. 이번에 진짜로 혼자 간다. 비서실장과 대변인도 대동하지 않겠다, 혼자 갈 테니까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사무총장도 나와서 진짜로 혼자 가신다니까 아무도 가지 마세요, 이렇게 또 어제 의총에서도 또 얘기를 그랬군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진심이다 아니다, 혼자 가게 둘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혹은 법원에 출두하는 이 과정 전체가 정책으로 엄청 부담스러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잠깐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총에서도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어야 총선에서 이깁니다. 총선에서 이겨야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삽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치 탄압을 분쇄하고 싶다면 민심을 얻어야 되고 총선을 이겨야 됩니다. 민심을 얻지 못해서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정치 탄압은 더 큰 탄압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첫째도 민심, 둘째도 민심, 셋째도 민심, 넷째도 민심을 어떻게 얻을 건지를 봐야지, 우리끼리 이렇게 기운 내고 우리끼리 힘다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양태들로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안 간다. 오지 말라고 했고 안 간다. 박용진 의원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쌍방울과 관련된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지 말지 아직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과 관련된 것을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 관련된 공소장에 얼마나 이게 호화 도피였는지에 대해서 공소장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지난 5월 싱가포르 출국하며 도피, 특급 호텔에 머무르다가 태국으로 이동했다. 특급 호텔 있다, 태국 갔다. 외부 노출거려서 한인 식당에 못 간다. 음식 문제로 괴로워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김치, 전복, 생선, 참기름, 고급 양주를 태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참기름도 갔어요? 생선도 가요? 생선 회 갔다는데 회입니까? 말린 겁니까? 냉동입니까? 회가 갔다면 호화로 볼 수 있어요. 고급 양주 등 태국에 전달. 생일 파티에 계열사 소속 가수가 초청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호화 도피하는 동안 쌍방울 임직원들이 PC로 망치로 PC를 부숴가면서 그렇죠. PC로 망치를 부술 수는 없죠. 망치로 PC를 부숴가면서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당황했으면 PC로 망치를 부쉈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PC 부수고 직원 내쫓고 도피 조력 황당합니다. 쌍방울 임직원 공소장 내용 중에서 이화영 쌍방울 법카 썼다 보도되자 김모 씨 쌍방울 부회장인데 김성태 전 회장 동생이에요. 자료 있는 PC 하드디스크 파쇄하라.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이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부숴요. 이 얼마나 과격한 방식입니까? 공소 내용이 사실이면 이 얼마나 과격하고 무식한 방법입니까? 지하 1층 CCTV 전원 끄고 다음 날까지 컴퓨터 망가뜨릴 것을 지시하고 실행됐어요. 직원이 출근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 고성 지른 뒤 증거인멸했다. 김수영 교수님,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이런 행태를 하지 않고 마치 무슨 뭐 조폭의 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어느 모로 봐도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없죠. 저 망치로 PC를 때려 부술 때 CCTV까지 딱 정지시키고 예. 때려 부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의 말 한마디에 모든 임직원이 불법적인 일들을 막 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외화를 밀반출하는 용도로 임직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피했을 때 생선회, 공수해와 하면은 공수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모로 봐도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흡사 그런 조폭들이 하던 식의 관행이 기업에서도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뭐 여기는 지금부터는 제 소설 혹은 제 추측입니다만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기업, 뭐 하나 투명한 게 없고 그냥 김성태의 한마디면은 일사천리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뭐에 좋으냐? 저수지 삼기에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쌍방울이 대장동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대북송금하고도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있어요. 물론 수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업이야말로 깨끗하지 않은 돈, 몰라야 되는 돈, 부정한 돈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좋은 기업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뭐 자금이 세탁됐을 거라는 의혹도 나오고 대북송금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게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구나. 저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성배 변호사님, 뭐 강력히 처벌 대상 아닙니까? 강력 경사잖아요. 망치로 PC를 부숴요. 네네.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과격적인 네네. 증거 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행위는 주도한 사람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그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실행에 나선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죄에 해당하는 증거인멸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군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궁금한 건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수면 포렌직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케이. 네, 말씀을 드리기가 오케이. 예, 이게 왜냐하면 이 정보가 나가면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제2, 제3의 쌍방울이 예,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방법과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좋습니다. 자, 질문할 수 있지만 또 묻는다고 답답하면 안 되거든요. 박윤진 의원처럼 지혜롭게 잘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쨌든 검찰에서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네네.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 같고 물론 그 증거를 확보한 것이
재판 선고 결과를 이끌어내는가, 어떤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지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하게 근거를 뒷받침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분명한 이상 관련자들의 처벌은 불가피하고, 이 관련자들 중에서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나 쌍방울, 즉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자신이 처벌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소 조직적이고, 또 일부 자신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행위를 실제로 감행했다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일부는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망치로 부수고 나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까 봐 이 증거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해명도 못할 것 아닙니까? 누구처럼. 예, 그렇게 주장하지는 못하죠. 그 주장 부숴버렸으니까. 자체는 통상 증거인멸 과정에서 받아들여지는 주장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증거를 훼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은 해볼 여지가 없죠.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려 하는 검사 신상 공개 법안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겁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의 신상을 다 공개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의원,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동훈 장관, 설전 들어보시죠. 검사 신상 정보 공개 법안 지금 발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의원님 안 하실 겁니까 확실히? 자,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말씀을 하셔야죠. 말만 꺼내놓으시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그 법을 안 하실 겁니까? 답 안 하시고 그냥 검사 넘어가세요. 신상 정보 공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아세요? 그것이 어떤 뭐 정책적인 고려가 아니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 그 말씀이시죠?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위원님 아닙니까? 위원님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들을 쭉 내려보내가지고 평론가까지 올리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그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네, 정말 아닌데요.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하거나 막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한동훈 장관의 반박입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네, 정말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자 왜 지금 이제 와서 민주당은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 하는 걸까라는 의문도 많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일부 공직자가, 한 장관이라고도 얘기 안 하죠. 일부 공직자가 검찰 정보공개법을 검사 신상공개법으로 매도했다라는 입장도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검사 신상이 공개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김남국, 한동훈 장관 설전인데 한 장관의 마지막 발언 질문으로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이 법안 추진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이게 지금 당론 법안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당론 법안 아니죠. 일부에서 예.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법안도 발의 안 됐다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로 압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논란 이전에요. 요거는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증거 자료로 삼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결재권자가 그 이후에 이로 인해서 벌어진 것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 내용을 다 파악했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증언이고 자기 책임 선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판사의 판결문에도 그 판사와 그 재판부가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지도 다 나오죠. 물론 어제 한동훈 장관도 제가 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얘기도 그런 겁니다. 누가 어느 부서에 누가 이걸 이제 수사를 하고 지휘를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지 않냐. 그거 위에 뭐를 지금 더 알고 싶어서 이런 공개법을 만드는 거냐. 이제 계속 이거를 이제 방언 논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전에요. 이게 참 그 우리 국민들로서도 속상한 일인데 엉터리 수사를 해요. 그리고 엉터리 결과가 나와요. 근데 검사가 책임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없어요. 일부러 그러기도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 한동훈 장관한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거냐 요 수사를 특검으로 수사를 했었을 때 찾아낸 것도 윤석열인데 그 이전에 무혐의로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사 아니냐.
그리고 그걸 같이 했던 한동훈 검사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에 그때는 몰랐던 증거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일부러 동료라서 봐줬거나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묻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왜 지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일반적인 의문과 지적이 이제 있는 데에서 아마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아마 우리 이 법안을 하려고 하는 우리 의원들도 가족 신상이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거를 공개하자고 이야기하는 바가 아닐 거고 정확하게 지금도 아마 그 어느 팀에서 수사하고 조사하는지는 다 나올 테고요. 재판받을 때 어느 검사가 이 부분을 책임지는지도 다 나올 텐데 보다 기승전결 과정에서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의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도 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처럼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박찬대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 수사팀의 평검사의 신상까지 공개를 했었고 지지자들은 윤석열 사단이다라는 명칭까지 붙이며 비난했었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번 논란의 단초이고 시작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양수 의원님, 앞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공개 비판한 바도 있어요. 네. 그거의 연장선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과 설전을 벌인 건데 한 장관의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이양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우리 김남국 의원이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꿈보다 해몽이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박용진 의원님의 그 취지라든가 그 말씀의 내용 이런 것이라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님이나 친명계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뭐 국민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검사들의 그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아무래도 검사들의 신상 정보나 좌표를 찍어서 위축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법이고 좋은 법이고 시급한 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또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신 민주당에서 진작에 통과를 시키셨겠죠. 이 법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거의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검사 기피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기피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얘기하셔갖고 조금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좋은 제도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지금도 사실은 그 수사 담당자가 누군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검사 시스템이 우리 수사 시스템이 과거에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잘못된 수사 결과를 내놓고 그걸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21세기이고 지금 뭐 엄청나게 그 보완이 되어가지고 검사들이 예를 들어 수사를 잘못해서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오고 그러면은 인사적으로도 징계를 받고 고가 점수 이렇게 낮게 받고 이런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 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것은 그런 예는 별로 없고 특히 지금 검찰은 검찰총장, 차장 그리고 각 지청장 이렇게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사가 잘못될 때는 또 그 사람들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평검사까지 정치적 잣대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관례를 잘 따르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수사를 잘 받는 것이 오히려 국민 앞에 떳떳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이 어제 말실수를 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되는 나라의 한 예로서 오스트레일리아를 김남국 의원이 언급한 건데요. 알고 봤더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동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번에도 이모 교수를 이모님으로 착각한 바 있죠.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있고요. 예. 김수영 교수님, 그러니까 한 끗이 좀 김남국 의원은 항상 한 끗 차이로 뭐가 좀 많이 이상해지는데 이모 교수, 이모님, 교수와 님 한 끗 차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레일 한 끗 차이인데 사실은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전적이 두 번째다 보니까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고 헷갈린다고 하기에는 검사 기피를 강하게 발의를 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입장에서 호주와 오스트리아는 너무나도 멀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리적으로도 다르고 만약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이든 오스트리아 국민이든 두 분 다 기분 나빠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모 사건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누가요? 이모가요? 김남국 의원이 영원히 저렇게 이모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게 이렇게 계속 회자되니까 그러면 사실 조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또 말실수를 했다가 혹은 잘못 착각했다가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항상 참 되게 해맑다는 생각이 들고 종종 오스트레일리아랑 오스트리아랑 다른 나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헷갈린 게 아니라 예. 헷갈린 게 아니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같은 분도 나라라고? 가끔 계세요. 그래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검사 기피제도 그렇고, 뭐 검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뭐 정보를 공개하는 것. 아까도 말씀 많이들 하셨지만 이게 어느 타이밍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기억하시겠지만 뭐 피의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선언가 금지되는 것들 다 정당한 이야기지만 언제 그게 나왔냐? 조국 교수를 수사할 때 딱 그게 나왔고 그 혜택을 조국 교수 일가가 받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검사 명단이 공개가 된다면은 그 혜택은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빤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뭐 인권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역으로 그러면 체포동의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한 사람 누군지 명단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게 하나요?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명단 공개하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국민들이 세비를 내가지고 월급을 주는 국회의원들이 누구가 부결했는지 가결했는지는 알아야 될 권리 있다라고 하면은 깔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까지 못하면서 검사 누가 했는지 그 뭐 연락처 공개해라, 뭐 명단 공개해라 이런 건 굉장히 공허한 얘기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자, 박용진 의원이 또 국회 일정 때문에 이석을 했고 서재현 전 부대변인 나와셨습니다. 네. 서 전 부대변인, 지금 김수영 교수께서 검사 신상 공개를 추진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법안과 관련해서 그럼 노웅래 체포동의안 찬성 투표한 사람들 민주당 의원님들 이름 공개할 수 있냐라고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노웅래 의원의 것만 봤을 때는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다. 뭐 국민의 알 권리. 그렇지만 또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공개가 됐을 때는 의원 입장에서는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요. 그게 명백한 어떤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지만 동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한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은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 뭐 합의 혹은 공론화를 거쳐서 한번 결정해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예, 좋은 생각이다. 뭐 이런 화답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본인께서 임명한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추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 판결 닷새 만에 굳이 조국 책을 추천했습니다.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다. 학자이자 저술가로서의 저자 역량을 확인했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 피워낸 공력이 빛난다라고 어제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지금 있다면 문 전 대통령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임명권자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국민들은 더 듣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 조국 교수 유죄 받은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의 반응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코멘트 정말 솔직히 대꾸하기도 굉장히 지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조국 교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두둔하는 모습들 보면서 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면 그냥 그대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마음에 빚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죄가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호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국의 강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강이 아니라 바다고 바다 중에서도 대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는 건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가 잠깐 나타나지만 또다시 바다가 나타나요. 조국의 강은 절대 건널 수 없는 거구나. 민주당도 건널 수 없고 우리 국민들도 건널 수가 없구나. 이렇게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주변에서 두둔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분열시키게 만들 것인지 너무나 걱정스럽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러한 코멘트는 더 시끄럽게 만들고 더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코멘트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주현 부대변인. 예, 그러니까 이제 책에 대한 추천이면 추천에 대해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저께도 이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도 왜 굳이 이때 뭐 혹시 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냐 왜 작년 뭐 11월경에 나왔는데 왜 굳이 이때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보면 한 500페이지 두꺼운 책이고 또 주제가 어려우니까 11월이잖아요. 그리고 읽었으면은 손님들도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읽은 시기가 굳이가 아니고 어제였던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 논리라면 저는 조국 수호나 조국에 대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의 논리로 왔을 때는 제 생각은 국민의힘이라면은 저것은 어떻게 보면 방탄 추천이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야지 뭐 조국에 대한 뭐 불복이냐 조국에 대한 뭐 그런 게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책이 11월에 나왔고 읽지도 않은 것을 추천할 수가 없죠. 읽은 시기가 굳이가 아니고 어제 그때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2월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손님들이 많이 왔죠. 연말이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 이건. 네. 저도 저 책 봤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저는 다 읽었던데요. 어렵지 않던데요, 책? 네, 굉장히 쉽게 쓰셨던데. 네. 어려운 책이 아니던데요. 제 추측에서는 그런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던데. 자,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친한 관계죠. 친한 사람이 책을 냈으니까 거기를 뭐 축하글을 쓰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죠. 뭐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뭐 통념과 통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두 사람이 위치죠.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전직 장관인데 기소가 돼갖고 유죄까지 받았죠. 조금 국민들 눈치를 좀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뭐 보통 있는 통례고 상례라 하더라도 시기라든지 때와 장소를 좀 가려서 좀 국민들의 눈치를 좀 잘 살펴서 하면 국민들께 불편함을 좀 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이 두 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사회의 그래도 명망가들 이런 분들이 항상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가려서 행동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정화 대변인은 이친삼을 살겠다더니 결국 이런 책 추천하려고 책방 오픈한 거냐. 여전히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굴림. 문재인 전 대통령 한 줌 남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법치를 발아래두려 하는 태도. 전직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강한 비판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도 조국의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말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그분의 뭐 유무죄는 뭐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빚을 졌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뜨거운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뇌물이냐 관련해서 아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당시 김만배 청탁을 받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재판부 뇌물 알선 수재 무죄를 선고했어요. 금액이 과다하지만 대가가 인정 안 된다. 아들이 독립생계 꾸려 곽상도 의원이 돈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나무건, 별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왔는데 박선배 변호사님, 재판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검찰이 그 대가성을 제대로 입증하든가 검찰이 수사한 걸 보니 대가성이 지금 현재 인정이 안 된다. 하지만 금액은 고액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좀 이례적인데 아들이 분가를 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50억을 줬지만 곽 의원에게 줬다고 볼 수 없다. 다소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던데 예. 재판부에 이 같은 결론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국민들 다수가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부의 요지는 대가성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긴 하고 실제로 녹취록 등에 나타난 김만배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아들을 통해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다거나 정영학 회계사에게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한 사실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녹취록에 담긴 어떤 사람의 말은 그 말을 한 원 진술자가 그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부여됩니다.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면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데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공통비 분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이와 같은 방안이 구체화됐다. 즉 비용 부담, 자신이 부담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 문제가 지급 방안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대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거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좀 논쟁이잖아요. 지금 독립한 아들한테 줬다고 뇌물이 아니라면 그러면 뇌물 받는 어느 사람이 다 본인이 직접 받습니까 요즘? 그렇습니다. 돌려받고 우회해서 받고 누구 통해서 받고 제가 아는 한 검사 선배는 예전에 정치인 뇌물 사건 수사하다가 결국 기소도 못하고 접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 수사 사례인데 본인의 아들의 초등학교 친구의 어머니의 통장으로 정치자금 뇌물, 불법 정치자금 뇌물이 막 입금이 됐는데 그것도 검찰에서 그때 당시 이거 뇌물로 보고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까지 거치지도 않고 아들이잖아요. 네네. 아들이 독립해서 아들에게 준 돈이 뇌물이 아니라면 네. 편리한 해석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결론이 바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예. 청탁금지법은 뇌물죄는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접 받든 공직자의 배우자가 돈을 받든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 사안도 항소심에서는 곽 전 아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논쟁은 부차적인 논점입니다. 대가성 입증이 무엇보다도 핵심입니다. 대가성 입증?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다소 놀라기도 하고 상당히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유학 녹취록을 근거로 했습니다. 정유학 녹취록은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김만배 씨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사건에서도 김만배 씨로 하여금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로의 그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와 정황들을 다수 확보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그려나가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아마 이 사건도 검찰이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관련 여러 사건에서도 검찰이 비록 이 사건에서도 곽 전 의원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서 재판 단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담을 검찰이 안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곽상도 전 의원 본인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초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아드님의 50억 퇴직금 수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자, 민주당과 정의당 논평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입니다. 아드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받은 50억은 역사의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 뇌물은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우회 뇌물 수수의 기준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자,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50억 클럽의 핵심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사실상의 수사방해다. 누가 막는다는 겁니까? 사회통념상 곽상도 보고 준 걸로 보여 부자관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 등등의 법조계 반응도 나옵니다. 검찰 일각에서 사실상의 수사방해다. 그럼 누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죠? 법원의 사법부를 향한 비판인 건가요? 서지현 부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다 놀랬고 모든 여야 패널 다 놀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검찰의 치욕이다. 특히 이제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수사 잘하고 잘 잡아넣는 이런 검찰의 본인의 그런 경력이 있는데, 야, 이게 50억을 퇴직금으로 하면 퇴직금 계산으로도 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50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죄라고 하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좀 강하게 나와가지고 좀 검찰 분들이 조직적으로 한번 사법부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초청해서 수사 기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장동 특검이 지금 이게 특검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 2021년 9월입니다. 이게 1년 3개월 동안 그때 왜 50억 클럽 수사 안 하냐 했을 때 검찰이 얼마나 자신 있게 이재명도 잡아넣을 수 있고 50억 클럽 다 수사 다 했다고 얘기했는데 재판 결과가 무죄입니다. 그럼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어떤 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걸 넘어서 조롱이 되고 희화화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주애가 센터에 앉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한밤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한밤의 열병식 모습이 어땠는지 사진으로 보시죠. 어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위성 사진입니다. 미국 민간 위성 업체가 SNS 통해서 공개한 건데 김일성 광장에 대형 인공기 펼쳐놨고요. 군중이 아마 한 수천 명은 모인 것 같습니다. ICBM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행렬이 광장을 가로질러 가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한밤에 열병식을 한 북한. 그런가 하면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이번에는 한가운데 군 장성들을 병풍처럼 뒤로 도르고 아버지 엄마 사이 한가운데 앉아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북한 매체가 공개했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입장도 냈는데요. 좀 들어보시죠.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좋은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무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 김수경 교수님, 통일연구원 출신이시잖아요. 뭐 어린애한테 존경까지 합니까? 아무리 북한이지만. 그렇죠. 말이나 됩니까 이게? 거의 종교에서 보통 말하는 거죠. 존귀하신 존재, 뭐 존경하는, 굉장히 이제 우상화 작업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옛날에 먹혔을지 몰라도 김일성 시대 때는요. 지금 북한에 있는 특히 이제 평양에서 기득권을 받으면서 자라난 MZ 세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제 취재원 중에 평양에 있는 분인데 김정은에게 우리 빚진 거 없다. 이게 먹힙니까? 젊은 북한 시민들에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장마당 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게 빚진 게 없어서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봉 자체가 매우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권 입장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청년들이 굉장히 골칫거리일 거예요. 왜냐면 충성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김주애를 계속 등장시키는데, 물론 저 장면 자체는 청년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군 장성이 막 아이 하나를 중간에 두고서 막 존경하고 존귀하는 이런 레토릭 자체는 먹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청년, 젊은 세대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청년이 정치의 주된 고객층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청년이라는 존재가 막 청년 최고위원이라던가 뭐 청년 정치라던가 이런 말 자체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청년이 중요한 타겟층인데, 북한에서도 지금 워낙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규합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의 전략으로 젊은, 본인도 젊지만 더 어린 김주애 같은 딸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가 후세대를 굉장히 책임지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저렇게 계속해서 딸을 등장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의 해석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열기는 과열 양상입니다. 특히나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간의 사이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그 와중에 벌써 내일 컷오프 결정이 된다고 해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이 전당대회 후보에게, 특정 후보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진복 수석, 우리도 안철수에게 경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안 후보가 하니까 한 거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좀 무서운데요?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윤핵관이라는 말도 당내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 강한 초강경 경고의 메시지를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그러자 당내 전당대회 주자이기도 한 천하람 변호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는 드릴게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려는 드릴게 라고 들리거든요. 김기현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유를 하자면 그냥 하얀색 테이블 같은 후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화분도 놓을 수도 있고 대통령의 뜻도 거기에 멋지게 얹을 수 있고 뭐 황금 사자머리처럼. 이진목 수석이 안철수 의원을 향한 경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 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선관위원이라서 뭐 아주 자유롭게 제 의견을 다 얘기할 수가. 선관위 임기 언제 끝나요 도대체? 3월 8일 날 끝납니다. 3월 8일까지 방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관위원으로서? 선관위원이 지금 2분이나 사퇴를 당하셨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특정 후보한테 불이익되는 발언을 하면 그 해당 캠프에서 선관위로 항의를 들어와서 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전략기획 부총장인데 제가 여기서 빠지면 이 선관위가 또 다시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무수석께서 뭐 악의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각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의 발언을 활용해서 자기한테 도움되게 또 활용을 합니다. 또 이쪽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쪽은 또 저렇게 해석해서 각자의 지지층에 또 호소하려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전당대회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도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캠프의 이제 분위기들도 좀 이렇게 축제를 하는 분위기에서 흥행도 성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컨벤션 효과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지지율도 또 높이는 그런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은 계속 파열음이 일어나고 또 국민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자중자애하면서도 전체를 생각하고 하는 마음으로 후보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각 캠프 관계자들에게 엄중 경고를 한 셈이군요. 축제처럼 해야지 이렇게 살벌하게 분위기 만들지 마라.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보수 원로 윤여준 전 장관은 윤핵관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언행들이 대통령에게 결국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윤핵관은 거칠고 오만한 행태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아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윤 국정수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윤핵관이 대통령을 해친다는 뜻의 윤해관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을 또 덧붙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사실은 뭐 해석하기 따름이지만 대통령실에서 왜 대통령을 팔고 다니고 대통령이 마치 특정 핵관들의 뭐 아부나 맞습니다, 옳습니다 막 이런 거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판단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냐라는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안철수 의원 등에 대해서 격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먼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안 의원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설명으로도 또 해석이 되고 있어요. 서지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동의하지 않죠, 국민들이.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먼저 연대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김기현 후보는 일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북한 열병식 얘기했지만 메신지로 봤을 때 저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남한이야 북한인 것처럼 정말 이게 자유가 없는 너무 무서울 것 같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뭐 청년 정치 희망하는 분보다 정치 국회의원들도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자기의 개인의 의견을 말을 못하는 저 분위기가 축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달라 정도가 돼야 된다. 축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뭐 민생 뭐 다 떠나서요. 이진복 정무수석이잖아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당에 개입하기 때문에 이진복 당무수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당통령.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로 정치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기존의 정무수석이 해왔던 발언의 화법과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이진복 수석이.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현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지만 이진복 수석의 말이 조금 거칠어요? 대단히 거칠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서 경로했다.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은 국정운영의 적이다, 방해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냥 가림 없이 그냥 흘러나왔잖아요. 사실 뭐 대통령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뭐 참모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워딩이다 라면서 이렇게 거침없이 그대로 날선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이것은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고 국민의힘에게도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뭔가 좀 더 영리하고 영악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훨씬 우리 당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분이 안 계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 날선 많은 거침없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물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흡족하겠지만 중도라던가 앞으로 정치를 길게 해야 되는데 당대표뿐만 아니라 뭐 총선, 대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셔야 될 텐데 당을 위해서는 중도의 마음, 국민의 마음도 사로잡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특정 소수의 지지층만을 겨냥한 언사들이 나온다는 거는 국힘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누가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진복 수석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화투가 굉장히 지금 과격한데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완곡하게 한다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나름대로 이걸 완곡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는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입도 뻥끈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걸 나름대로는 순화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당도 어쨌든 같은 정치적 동지이긴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게 정치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제 입막음을 하는 듯한 모양새가 결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좋게 보일 수는 없다. 뭐 당파를 떠나서 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공학적으로도 도움될 부분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 네. 그 이제 이진복 수석이 윤핵관이라는 용어 쓰지 마라라고 거듭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무능한 것처럼 만드는 프레임에 들어가는 용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삼고 있는 게 윤핵관이라는 용어입니까?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나 친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대통령 파리를 하지 마라,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봐요. 김기현 의원에게도 혹시 해당합니까? 예,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제 그 후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후보의 측근들이 좀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좀 안 좋은 뜻으로 처음에 공격용으로 활용했었죠. 그러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핵심 관계자라고 좀 나름 이제 뭐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내가 윤핵관이다를 자처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졌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또 다시 공격으로 쓰이는데 사실 대통령을 두고서 이렇게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총선에 어떻게 이기겠다라고 하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지 나 대통령하고 가까워요? 내가 더 가까워요? 이런 경쟁은 사실 그렇게 보기 좋은 거 아니니까 이진복 수석의 그 내용상 대통령 파리를 하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는 윤핵관이나 이런 말은 쓰지 마라. 이거는 수석으로서는 후보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후보들께서 그걸 가지고 또 활용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후보들 모두 우리가 이 중에 당선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한 팀이고 우리 당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의원 지지 선언을 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